12월 29일입니다. 일요일 저녁이고요. 지금은 밤 9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토일이 아마 다른 태권도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주말이 더 바쁘고 할 일도 많고 밀린 일도 있고 하니까 다들 그렇게 바쁘게 지내실 건데 저 역시도 오늘 낮부터 좀 설치고 요즘은 뭐 되게 제가 말장난하고 위선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감사함을 찾아내고 작은 일에 감동, 감탄하고 하는 것이 내가 삶의 재미를 느끼는 데 있어 가지고도 필요한 자세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게 말해보자면은 요즘 가을부터 해서 겨울이 어지간히 설쳐가지고 땀이 안 나니까 일단 쾌적하니까 정신 위생도 좋고요, 신체 위생도 좋고 또 생산성이 있어가지고도 훨씬 더 좋다고 저는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어쭙잖게 힘자랑하고 운동하는 거 이야기하면은 무식한 티가 나는 거겠지만은 무식한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적당량의 운동 루틴을 정해놓고 여행지에 가든 몸살이 나든 명절이 되든 어떠한 스케줄이 있든 간에 반드시 수행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직업, 현역 직업인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책임, 양심이라고 할 수도 있겠어요. 또 내 자신이 건재하기 위한 최종적인 필수 보험이라고 저는 여기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챙기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번 여름 길었고 좀 더웠는데 운동을 할 때는 예를 들어서 반바지 입고 위통을 벗고 스쿼트를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남들이 보면은 소변 실수를 했나 싶을 만큼 여기에 물이 흥건하게 깔립니다. 지금 날씨에서는 스쿼트를 700개, 800개를 해도 땀이 잘 안 나요.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쾌적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써봅니다. 오늘은 제가 아직까지 너무나도 미천하고요, 달려나가야 되는 길이 멉니다만은 독서 생활을 이어나가자라고 독하게 마음 품고 계속 살아가고 있고, 읽지 않는 책은 책꽂이 꽂아가지고 똥폼 잡는데 데코레이션으로 활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철칙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책들이 좀 쌓이면은 수납장을 적당한 데 마련해가지고 끼워 넣고 이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책꽂이가 하나같이 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조립해 놓은 것처럼 누더기거든요. 요만한 작은 것부터 해서 좀 큰 것부터 해서 다 다릅니다. 요즘은 당근 마켓이라고 하는 시장이 펼쳐져 가지고 그런 것들도 구하고 하는데, 제가 이 책꽂이들을 구하고 할 때는 그런 마켓은 플랫폼은 없었고요. 중고 가게에 가서 직접 이제 적당한 걸 재가지고 가져오고, 안 맞으면 톱질을 해서라도 끼워 넣고 이렇게 해서 이런 거 보면은 강목으로 받쳐놓고 엉망입니다. 그래서 좀 쌓이면은 꽂아놓고 쌓이면은 꽂아놓고 합니다. 원래는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제 독서력에 있어서든 여러 가지에 있어서든 약간의 전진이 있었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한 해였습니다. 역시 감사하고요. 최근까지 마찬가지 엉망진창으로 좀 쌓여가던 자료와 책들을 오늘 오후에는 이 책상과 좀 구조 조정을 좀 하고 불필요한 의자는 좀 빼버리고 하면서 다 정리를 하고도 한 200권 정도 더 꽂을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또 돼 있습니다. 이 공간뿐만 아니고 바깥에 운동실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요 안에서도 보면은 보이다시피 자전거도 좀 밟고 나름대로 간단한 휴식을 할 수 있는 리클라이너 소파도 놔두고 이렇게
하는 애착을 가지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나와가지고 정리하고 독서하고 역시 운동하고 이것저것 좀 생각을 좀 깊이 하는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은 특히나 바로 지금 비행기 사고가 전라도 무안에서 발생을 했어요. 그걸 보면서도 그렇고 인간은 본디 사이코패스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먼 아프리카에서 여객기 사고로 300명이 사망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면서 삼겹살을 구워가지고 옆 사람과 즐겁게 소주를 마실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그게 미친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지 않고 모든 사건에 다 감정 동요를 하게 되면은 병이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지키기 위한 항상성의 발동입니다. 그것을 뭐 안 좋게 이야기하면 사이코패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흔히들 검은 머리 짐승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런 말 쓰는데요. 누구나 다 검은 머리 짐승입니다. 최소한 부모에게만큼이라도 다 배은망덕한 부분들이 누구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너무 안 좋게 본다기보다는 뭐 그러한 측면도 있다는 건데요. 근데 이제 사고의 위치와 관계가 가까워지면은 조금 더 동조 또는 동요하게 되겠죠. 제가 어느 책에 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회는 한국 사회처럼 어떠한 공동체라든지 이런 어떤 규격화라든지 국가 단위에서의 사고라든지 비슷한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부분이 이런 게 있다 그래요. 일본 어느 특정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가 다른 지역까지 전파되고 동요되지 않는 사회 동요 현상이 한국보다는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회 같으면은 지금쯤이면은 야 비행기 사고 났다는 거 알아? 야 그것도 넌 몰라?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일본 사회는 그렇지 않다 그래요. 아 그런 일이 있었어? 라고 조금 차단된 그런 부분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것은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단점에 있어서는 전 국가가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국가 이성이 마비돼 버린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미국에서 컨테이너 선박이 그 다리와 충돌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이렇게 전해 듣다 보면은 그렇죠. 미국은 그 선박 회사 그리고 거기에 뭐 주지사 정도 나와서 간단한 브리핑을 하고 난 뒤에는 보험사와 연계해 가지고 사고 수습 처리를 합니다. 예, 그것이 그만입니다. 그것으로 그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교통사고하고 똑같은 것이죠. 야, 사람이 많이 죽었잖아. 비행기 사고잖아. 선박 사고잖아. 그러면은 어느 사고까지 또는 사망자가 몇 명까지 정부가 움직이고 국민 전체가 동요를 하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단위는 어떻게 됩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문재인 대통령 집권기 동안에 충청도 제천에서 스포츠 센터에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화재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빨리 조속하게 그 사고 현장에 소방관들이 들어가지 못한 게 아마도 그 안에 여성들이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그런 분석도 있긴 해요. 일견 일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한 사고는 또 그냥 넘어갑니다. 즉 한국 사회에서는 예를 들자면 공무원 집단이 우리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달라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민주당을 지지할 자유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솔직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느스레 뜨면서 거짓말하면 안 되죠. 그런 것처럼 사고잖아. 국민들 모두가 애도를 해야지라고 하는데 잘 보면은 좌우 중에서 어떠한 집권기 때에 더욱
맹렬하게 사고를 정치로 활용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제가 실사례들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뻔히 보이는 것입니다만은 되풀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하고 있는 이 업종과 똑같은 태권도장에서 어린아이가 사고로 사망한 적이 있어요. 압사가 됐다고 합니다. 뭐 매트에 깔렸다고 하던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미취학 아동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사고가 일어난데, 잠깐, 이 사고 이야기 자꾸 하다 보니까, 이런 게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요. 어쨌든, 예를 들어야 되니까. 거기에 태권도 관장이 아주 저는 제가 볼 때는 순진한 사람입니다. 꾸밈이었고. 왜냐하면은, 장난치다가 죽었어요 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론이 더 들끓었죠. 애가 죽었는데 장난쳤다고? 그런데 저는 이 일을 하면서 그 현장이 어떤 것인지를 몸으로 확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장이 굉장히 솔직하고 순진하게 대답했다고 봅니다. 왜? 정말 장난치다가 죽는 겁니다. 태권도장에서요. 그리고 그 어린아이와 그 관장과 그 어린아이 부모와의 가정과의 관계가 그전에는 매우 좋았을 겁니다. 왜냐? 재미가 없거나 관장과의 마음이 안 맞으면 그런 어린아이들은 태권도장 대번에 안 간다고 소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느끼면서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었던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망이 되는 거죠. 정말 장난치다가 말 그대로 죽는 겁니다. 아니 그 관장이 아침에 집을 나서면서 오늘은 우리 홍길동이를 내가 죽여버릴 거야. 각오하고 다짐하면서 출근하는 그런 미친갱이 관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박근혜가 밉다, 누가 밉다 하더라도 사고 나가지고 저 학생들 다 빠뜨려 죽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가능합니까 이게?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내 또래 이 40대 친구도 아니고 그냥 동기가 있습니다. 수학 교습소를 해요. 명색 수학 교습소를 합니다. 우연하게 술을 한잔 하게 됐는데 얼마 안 됐어요. 야 예전에 그 세월호 때 말이야. 그 박근혜가 애들 물에 빠져 죽인 거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사석에서 정치 이야기 잘 하지도 않지만은 흥분할 일도 없는데 그날만큼은 정말 제가 갑자기 확 화가 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미쳤나 정말로 제가 욕을 한바탕 해줘 버렸습니다. 아무리 정치 정신병자라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제가 한바탕 욕을 해줬거든요. 그런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 소추안 중에서도 세월호 관련된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이 나중에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빼기는 뺐습니다만은 우리 국민들 아마 대다수의 여론이 세월호 이후로부터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매우 커졌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매우 커졌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맷드리들리의 혁신에 대한 모든 것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여러 가지 혁신 사례들을 소개를 하고 뒤로 가보면 근본적인 이제 맷드리들리가 판단하는 혁신을 가능케 하는 조건, 혁신을 가로막는 방해물들, 또 예를 들어서 지식재산권에 대한 이야기, 특허 관련되어 가지고 또한 안전과 비용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매우 와닿는 말들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 사회의 제조업체 현장에서도 사고가 일어나 버리면은 CEO를 감옥에다가 쳐넣는다라고 하는 법을 만들잖아요. 냉큼 만들죠. 제가 우리 도장에 성인 클래스에 제조업 현장에 다니는 분이 있습니다. 간부급입니다. 물어봤어요.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사고가 좀 줄어들었냐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통계로도. 안 줄어들죠.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CEO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물들을 많이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는 분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사장 때려 넣는다고 이게 사고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사고가 일어나는 그 원인을 분석해서 장비를 보완한다거나 사용 매뉴얼이나 업무 매뉴얼을 더 개선을 한다거나 해서 사람들의 의식도 바꿔가면서 해야 사고가 줄어드는 거지. 사장 감옥에 넣는다고 사고가 줄어들 것 같으면 누가 사고 못 줄이겠냐고 대답을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 비용과 관련된 업무 현장에서의 개선, 너무너무 감정적이다. 너무너무 감정적이다. 제가 썸네일에다가는 이재명 씨와 그 이슈가 있었던 여배우의 영화 한 컷, 예? 신체 어느 부위에 점을 뭐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 윤석열 지난 국민의힘 후보로,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토론 나왔을 때 손바닥에 임금왕자 그랬던 그 장면, 다들 의아해했죠. 저거 뭐지? 라고. 재미와 실수로 적은 건 아니겠죠. 비행기 사고도 일어나고 했는데 괜히 제가 뭐 익살스럽게 썸네일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정말 점괘를 보는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왜 우리의 리더라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지경인가 해서 제가 썸네일을 만들어 봤는 거거든요. 아까 제가 냅다 법부터 만들어서 처벌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리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13세 이하의 어린이들, 통학, 차량들 전부 노랗게 제반 조건을 바꾸고 난리가 났더랬습니다. 전국에 노란 물결이 그야말로 일어났죠. 색깔하고 상관없는 사고였습니다. 세림이라는 아이부터 해서 제가 그때 당시에 전국에 일어난 어린이 관련된 사건, 사고, 학원요, 유치원 포함해서 다 출력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색깔이 노랗지 않아서 일어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색깔 못 봐가지고 박아버렸다, 이런 사고는 없거든요. 그런데 냅다 법을 만들었습니다. 새천년 민주연합인가요? 범민주당 의원 12명에 의해서 지금 기러기처럼 갈아타고 와 있는 조경태 씨 포함입니다. 그들이 인간 삶을 규정하는 그 철학이 거기에 다 고스란히 녹아 있는 것이죠. 제가 그거 가지고 이거는 근거도 없는 것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사유재산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 청구를 걸기도 했더랬습니다. 제가 다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차량 내부의 아이들 상태를 다 밖에서 보여야 된다고 해서 선틴지를 아예 다 뺏겨버립니다. 맨유리입니다. 맨유리. 어느 정도 안에 보이면서 자외선이 차단될 수 있는 투과도 조율해 볼 부분도 있을 텐데 필요 없어. 그냥 다 떼. 여름이 되면은 복사열 때문에 아이들이 더워 죽습니다. 보호하는 게 아니라 더워 죽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떠 죽습니다. 떠 죽어. 그러니까 관장님 더워요. 집에 가면은 부모들이 전화 오죠. 우리 애가 덥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량 정기 검사할 때는 맨유리로 검사하고, 검사 끝나고 평상시에는 내부에서부터 뽁뽁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까만색 기가 막히게 또 상인들은 만들어서 팔죠. 쫙 붙입니다. 새까맣습니다. 안에 하나도 안 보입니다. 더 까맣게 만들었어. 붙이고 다닙니다. 어떡합니까? 애들이 더워 죽는다는데. 더워 죽는다는데.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뭐 하느냐? 이 공무원들은 이 판국에 일이 터졌잖아 라고 전 국민이 열화와 같이 타오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코로나 정치 방역 때 마찬가지입니다. 모기 잡는다고 하는, 그것도 웃긴 일이지만 그런 식으로 연무식 방역차에다가 부앙 하면서 소리와
뿌옇게 뿌리고 다녔죠. 코로나 긴급 방역이라고 해서 이 앞에 길로 늘 다녔습니다. 부앙. 사람들은 가뜩이나 무장공비 출연했는 듯 공포에 휩싸여가지고 확진자 동선이라고 하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고 뭐고 다 까발려지면은 그 골목으로는 안 가버리죠. 범 나타난 것처럼. 가뜩이나 그런 감정이 있는데 부앙 하면서 전시 상황처럼 틀고 다니고 보건소에 전화했습니다. 담당 팀장하고 통화를 했어요. 팀장님, 바이러스에 대해서 정말 모르십니까? 쭉 바이러스의 양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광활한 공기 중에 그 차로 바이러스 잡는다고 틀고 다니는 게 맞나요, 이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실토를 해요. 입항국에 너희 공무원들은 뭐하고 처자빠져 있냐는 항의 전화가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도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라고 실토를 합니다. 이게 현대 사회에 맞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팀장님, 당장 중단하세요. 무지렁이 대중이 아무리 들떠더라도 관료는 그러면 안 되죠. 같이 놀아나면 어떡합니까? 귀찮더라도 설득하고 다른 방법으로 해야지. 현실성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같이 놀아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 따지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한번 커버 해볼게요. 용기 없으시면은.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부터 중단됐습니다. 그거 운전하고 다니면서 인건비 벌어먹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내 말을 들으면은 전마 때문에 그때 내 돈이 축났구나라고 우시하겠죠, 또.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런 식으로 돈을 벌어서는 안 되겠죠. 일부러 억지로 창문을 깨는 엉터리 경제학 아닙니까? 엉터리 경제학이죠. 입항국에 너희들은 뭐 하느냐? 에? 연속 변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거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예, 저도 막 걸레처럼 봤습니다. 국가 이성이 마비되는 과정. 우리에게 합리적인 희망은 있는가?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은 가라앉는 선체 밖으로 나온 172명 전원을 50분 동안 성공적으로 구조한 사실을 무시한 채 구조의 실패라고 단언하고 해경 해체를 선언했다. 완전 극단적인 겁니다. 이때 박근혜 정부도. 감사원과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무리한 끼워 맞추기식 조사와 수사를 계속했다. 언론과 방송은 이들의 발표를 비판 없이 보도하며 해경을 범죄자로 모는 데 가세했다. 대통령, 국회, 검찰, 감사원, 언론, 방송들이 합세 해경의 책임을 전가했다. 결국 해경은 대통령의 선언 이후 6개월 만인 11월 19일 역사 속으로 침몰해버렸다. 3차 재난이었다. 그리고 세월호 사고 228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2015년 국회는 세월호 특별조사를 필두로 4차 재난을 예고하는 중이다. 합판 재질의 객실을 가진 여객선이 1시간에 걸쳐 서서히 돌아 누우며 섭씨 11도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그 안에서의 생존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과학적인 답변들이 마련되어야만 목숨을 건 잠수 구조의 종료 시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쭉 넘어오다가요. (369페이지) 잠수도 안 하면서 조명탄 쏘는 쇼를 한다. 한 발을 쏘면 4분 정도 빛을 밝히다가 꺼져버리는 단가 150만 원짜리 군용 조명탄을 사고가 발생한 첫날 밤에만 669발이나 쏘아댔다. 밤새 선체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는 단 2번뿐이지만 조명탄은 해가 뜰 때까지 하늘을 밝혔다. 다음 날에도 안개가 끼어 아무 소용없었지만 유가족의 당국은 뭘 하나?
라는 질책이 두려워 342발을 또 퍼부었다. 그 다음부터 776, 885, 887발, 체납기 여선의 조명으로 완전 대체된 5월 27일까지 41일 동안 세월호 해역에는 밤마다 전시 비축 물자로 저장해둔 군용 조명탄을 아낌없이 쏘아댔다. 국방위 자료 가운데 기관별 조명탄 소모 현황을 보면 현재까지 이 책을 쓸 때 당시까지요.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사용된 조명탄은 13,204발이라고 한다. 이 중 882발은 불발. 사용 예산만 198억 600만 원을 하늘로 쏴 올렸다는 것이다. 이로써 당장 욕을 듣지 않아도 좋을 사람들 일부만 만족했을 것이다. 수심 30m가 넘으면 햇빛도 투과되지 않아 별무소용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설명하지 않았다. 솔직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한데 정치인들 중 누구도 그런 용기를 갖지 못했다. 조명탄이 쏘놓은 장면을 보고 블로거들은 잠수도 안 하면서 조명탄 쏘는 쇼를 한다고 비아냥거렸다. 별 도움 안 되는 조명탄으로 밤을 밝힌 세월호의 해역은 제복을 입은 것 자체가 죄인이 되는 해역이 되고 있었다. 세월호 사고 때에 별무소용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조명탄을 그렇게 쏘아대었던 것이 바로 우리 한국 사회의 단면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어제 라이브 영상 또 남기고 자꾸 제가 이렇게 남기게 되는데요.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불안한가 봅니다. 두려운 것도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슈, 물론 그 앞전에 민주당의 폐악질도 있죠. 어쨌든 강대강으로 치달아오다가 빵 터지고 난 뒤에 이재명 씨는 그 하나를 빌미를 가지고 대한민국 체제를 완전히 털어먹으려고 하는 파시스트가 되어 있습니다. 이재명 씨가 파시스트로 노릇을 하는 만큼 범보수, 대한민국의 체제를 인정하는 진영에서는 조직화되고 역시 결집되어서 광장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마도 보수 진영 내에서도 너는 지금 이 판국에 안 나가? 너는 안 나가? 지금 어디서 의자에 앉아가 떠들고 있어. 너도 나와. 주말에 나와. 안 나오는 사람들 색출하는 역시나 파시스트 같은 행각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 날카롭게 지금 칼들이 다 서 있는 상태예요. 아까 제가 저 채널의 구독자 중에서 제가 느끼기에는 정말 학습에 열중하시고 저처럼 사색, 운동, 공부 이런 데만 열중하면서 자기 본업에 충실한 온건한 구독자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인연인데요. 서로가 격려하고 응원해주는 그런 관계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분마저도 서울에 한번 가야 되겠대요. 지방에 계시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화가 났어요. 왜 국민들을 이렇게 찢어발기고 불편하게 하고 정말 대한민국 국민을 괴롭히는 원흉은 국회다. 김정은보다 더 못한 놈들이다. 주적이다, 주적. 주적이다. 우리 주적은 국회다, 정말. 그런 생각 제가 했는데요. 저도 그렇습니다.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직에 대한 비판, 민주당에 대한 비판 당연히 하죠. 그런데 이거 하나 빌미로 이 자석들이 지금 뭐 하자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당연히 옮겨갔겠죠, 저도. 그럼 내가 뭐 해야 될까? 내가 무슨 K2 소총을 들고 당장 그건 안 되겠죠. 이런 말 들으면 태극기 드는 분들에게는 참 섭섭하게 들리겠지만
군중에 의해서 또는 밀란에 의해서, 뭐 체제 수호인데 왜 밀란이냐 또 이렇게 하시겠지만, 군중에 의한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게 인류사에서 있나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에 대해서 제가 더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환멸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국민들을 찢어발겨서 싸우게 하고 이 극단으로 치달아가는 그 이재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 파시스트는 어디에 있느냐? 윤석열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하늘에서 강림하듯이 나타난 인물이 아니에요. 어찌됐든 간에 밉든 곱든 간에 좌우에서 국민들이 잉태한 사람입니다.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만들어 올린 사람들입니다. 진작에 그런 사람들은 다 카트 돼야 되는 거거든요. 너는 안 돼. 그 정도까지야. 카트 돼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살아 올라와서 저렇게 거대한 괴물들이 되는 이유가 국민들이 만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파시스트는 누구냐? 바로 나를 비롯해서 우리 국민들인 겁니다. 아까 우리가 국가적인 재난이든 작은 사고든 대하는 태도 역시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자세가. 사고가 나면은 희생자라는 말을 씁니다. 희생양이라고 하는 말을 쓴 학자도 있습니다만은 그 희생양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면서 그야말로 동물을 피를 내고 뭔가 인간의 안전과 이익을 보장받고 담보받기 위해서 치르는 그야말로 의식이었습니다. 거기에 치러지는 재물을 가지고 그야말로 희생양이라고 했던 것이죠. 사고 났는데 왜 희생양이죠? 누군가를 위해서 대신 죽었나요? 이런 언론의 말버릇. 요즘은 기자들도요, 말과 글자를 제대로 적는 사람이 잘 없어요. 사고자입니다. 그냥 사고자. 그것은 그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담백한 표현입니다. 사고자입니다. 또는 부상자. 희생자라고 이야기해요. 희생자. 오히려 그러면은 그 사고로 사망한 사람들에게 놀리는 거 아닙니까? 여행 갔다 오다가 죽었는데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 거다라고 말장난으로 상찬해 주는 거니까 놀리는 거잖아요. 아니죠. 사고자입니다. 언론들의 그런 보도 행태도 문제가 있죠. 아까 제가 악랄한 정치인들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우리이고, 파시스트가 바로 우리이고, 국가 이승을 마비하는 그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녹아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점 보는 시즌입니다. 점 보는 시즌입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의 손바닥에 임금왕자 섰는 거 가지고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의 뒤를 한번 가만히 쳐다봅시다. 연말 연시에 어디 가는지. 모르긴 몰라도 그 욕하던 사람들 점 보러 가는 사람 되게 많을 겁니다. 아, 자유입니다. 점을 보든 뭐 똥을 보든 하늘을 보든 별을 보든 자기 자유인데요. 적어도 이중적인 잣대로 사안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겠죠. 곤란한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풍속이 아까 여기 세월호 제가 조명탄 이야기 했습니다만, 또는 실종자 구조, 수색, 종료를 선언하지 못하는 그런 비이성적인 결함을 낳는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결함을 낳는 원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과학과 종교성이 있어가지고 과학이 확장되는 만큼 모르는 미지의 영역도 넓어집니다. 그것은 과학의 한계를 말하기도 하는 것이지만, 반대로는
과학의 지향성을 말하기도 하죠. 모르니까 계속 알아내는 것이죠. 모르니까 점 보자 이건 아니잖아요. 모르니까 점 보자. 모르니까 기우제 지내자.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건 아직까지 인간이 밝혀내지 못할까? 더욱더 과학적인 접근성을 높여보자. 기술을 더 발달시켜보자. 이런 자세, 그런 지향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죠. 모르니까 점 보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뭡니까? 퇴보하는 것이죠. 반과학성을 말하는 겁니다. 반근대성을 말하는 것이죠. 반근대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점 보는 시즌 되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온건한 제 채널의 구독자도 서울에 토요일 날 올라가서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고, 예, 충분히 저는 그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말씀을 하시던데, 예, 좀 어떤 결과라도 나오긴 나오겠습니다만은 일단 국회라는 게 너무 밉고요. 입법부가 너무 밉고요. 그런 와중에도 지방의 부정부패, 그야말로 탐관오리들은 헤쳐먹는데 여념이 없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아까 여기 집기들 정리정돈하면서 1시간 정도 하면서도 머릿속에서 그런 생각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연말에 저는 그렇습니다. 공적인 인물이라든지 단체라든지 그러한 상대에 대해서 불합리함이 있을 때는 저는 어김없이 나름대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인들 상대로 신고하거나 이런 거는 제가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제가 제 차 유리를 누가 돌로 고의적으로 깬 일이 있습니다. 예, 그때 신고 한번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유로 그런지 밝혀내보고 싶어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저를 계속 어떤 다 읽어볼 필요도 없는 길게 욕설을 남기고, 네 가족 어떻더라, 네 무슨 신발 신었더라, 동선까지 체크하면서 제가 경찰 상담까지 다 마치고 그 자식의 실체까지 제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처음에 한두 달은 잘 모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제가 확신을 했었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너 이러다가 언젠가는 네 감정이 니도 주체 못해가지고 더 큰 일을 벌이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술 취한 상태에서 새벽 4시에 직접 전화를 걸기에 이르렀습니다. 직접 전화 걸어서 협박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이건 빼박이죠. 법적으로나 사회 평판으로나 얼마든지 제가 단죄를 할 수 있는 지가 증거를 다 남겨왔으니까. 나이도 18년 어려요. 18년 어리고 평상시에 길에서 보면 인사를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굉장히 잔혹성이 있는 아이죠. 아직까지는 제가 신고를 안 하고 두고 있거든요. 내가 걔를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그때 당시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던데 난 일단 놔뒀습니다. 누구나 다 신고하고 걸핏하면은 신고해버리고 싸우고, 사회 저변도 굉장히 날카롭죠. 제가 제 일에 대해서 생색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얼마 전에 모 초등학교에 여기 인근에 계림초등학교라고 있는데, 학교 앞에 차를 정차해놨는 상태에서 한 사람이 제 차를 쿵 하고 살짝 박았어요. 심하진 않아요. 모서리 범퍼가 좀 스크래치가 났습니다. 그래서 내리니까 이분이 연신 사과를 해요.
아이고 뭐 돈을 얼마를 물려, 아이고 됐습니다 하고 막 새 차도 아닌데 그냥 닦아서 타면 됩니다 하고 그냥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녁에 귤 2박스를 사가지고 도장에 찾아왔어요. 예. 제가 그랬습니다. 연말인데 서로 기분 좋게 하고 한 해 마무리 잘 합시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글쎄요, 저도 후덕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풍기고 싶은 이기심이 깔려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날카롭게 신고하고 하는 정치도 그렇고 지금 그런데 막 이런 거는 좀 넘어가자 하는 생각도 저는 있었거든요.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귤을 또 사오고 이렇게 했는데 법만능주의는 아니죠. 법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법은 있어야 되고 사적 제재가 아니라 공적 제재로 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 법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 어디까지나 인치사회가 아니라 법치사회를 기반으로 탄탄하게 그리고 계약의 베이스를 통해서 아까 제가 사고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그 다 계약이 돼 있죠. 보험이라든지. 너무 냉정하나요? 이렇게 들리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 말고 또 플러스로 길거리에 나가는 거? 촛불을 드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전근대적인 방법이에요. 전근대적인 방법입니다. 누구나 다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아픔 없는 집 없어요. 다 사연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함을 지르고 내 살려라, 내 먹여 살려라, 내 알아달라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다 그러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아픔과 상처를 가슴에 묻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다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만 하더라도 그런 사례들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이 거해지면서 나이가 들어가고 드디어 어른이 된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네. 지금 한국 사회는 너무너무 날카로워요. 너무너무 날카롭고 사건, 사고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라든지 또 평등 타령. 아까도 제가 정리하면서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마구마구 떠벌려요.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참 들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따뜻한 척. 예. 그렇습니다. 연말에 어떻든 시간은 가고요. 또 우리의 생활은 계속돼야 됩니다. 일상은 계속돼야 되고 길거리에 주말에 나가시는 건 개인의 판단인데 안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 또 너무 날카롭게 대하지는 말았으면 좋겠고 그 파시스트를 상대하다 보면 본인이 파시스트가 되는 역설이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조금 이성을 차리고 국가라고 하는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을 발휘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조금 가라앉는 마음에서 메시지를 한번 남겨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